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루머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루머가 나왔었냐면은 엔비디아 있잖아요. 야,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산대던데?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진짜야? 진짜 비트코인을 산다고? 이런 루머가 나왔었는데 이건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루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자산의 1%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자라는 안이 올라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주주총회에서 기각되긴 했습니다. 지지율이 1%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냄새가 나는데? 이런 얘기인 거죠. 뭔가 아직 사진 않았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일부 팔고 이 주식을 좀 샀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 회사는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왜 산 거고 이런 회사들은 왜 안 산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회계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 근데 그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화폐는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를 보면 이쪽에는 뭐가 있죠? 자산이 있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투자 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밑에 댓글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 거기서 제가 이제 자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이것은요. 미래에 나에게 혹은 이 기업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되는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소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샀다면 이것은 자산으로 인식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자산이냐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에는 현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재고 자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매출 채권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형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 중에서 좀 특이한 자산입니다. 이 무형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무형 자산은 한번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되고 나면 이게 완전히 손상되는 일이 있어도 이 자산이 더 올라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한번 하고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다. 근데 그 회사에 엄청난 스타가 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스타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해 놨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손상 처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영어로는 임페어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상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무형자산이 올라가더라도 정상적으로 그걸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형자산,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손상을 해서 마이너스로는 반영이 될 수 있지만 플러스 올라가서 플러스로 반영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회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현금 말고 비트코인을 보유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었다가 9만 불로 떨어질 때는 손실을 반영하고 이게 11만 불로 올라갈 때는 이익이 아니다. 그러면 뭐하러 사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고 적용되면서 2024년 6월부터 이 법안이 발효가 됐고 이 법안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무형자산이 아니고요. 디지털 에셋으로 인정받게 됐고 그 결과 우리는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도 손실로 반영하지만 올랐을 때도 이익으로 반영한다. 즉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올라가면 이득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아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안 하긴 했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거스쿤이라는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이 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정의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정의를 제가 적어볼게요. 돈은 가치를 보존하는데요. 그리고 그 가치를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은 자, 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에너지라는 거예요. 돈은 힘이라는 거죠.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에너지가 되냐면 이 돈은 가치를 보존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동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한테 이동될 수 있다. 그건 공간 이동인 거고요.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미래의 나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 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라는 것은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소멸돼요. 자, 2차 전지에다가 전기를 충전해 놔도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점점 소멸돼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보존하는 돈이 좋은 돈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뭐가 있죠? 잘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돈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트 머니입니다. 법정 화폐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일 유명한 돈이 달러인 거죠. 이게 좋은 달러입니다. 그리고 원화도 있을 수 있고요. 유로화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피아트 머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좋은 돈인가요? 좋은 돈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특히나 시간을 이동하는 동안에 이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을 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많이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피아트 머니가 좀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것도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금인 거죠. 금도 일종의 돈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을 이동할 때 또 돈이 듭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이동하려고 보니까, 금을 이동하려고 보니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금이 크면 클수록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도 좋은 돈이긴 하나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돈은요, 비트코인은요, 이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좋은 돈인 거예요.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올랐고 희소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시간이 이동하는 관점에서도 공간을 이동시키는 관점에서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가치가 이동되는데 에너지가 소멸이 거의 없는, 에너지의 손실이 거의 없는 아주 좋은 돈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돈을 에너지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물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이 많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올해 뭐라고 했죠? 영국에서 금을 미국으로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자, 이 그림에서 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블랙락이 뭐랬죠?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IBIT라는 ETF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데 비트코인 직접 하기는 어렵고 ETF로 사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고요. 블랙락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다가 비트코인을 저장해 놓는,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이게 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금 ETF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미국 안에다가 쟁여놓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보존하는 에너지고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 전쟁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 물자라는 거죠. 그 전쟁 물자, 미국이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전쟁 물자를, 이 세 가지를 모두 쟁여놓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미국이란 나라 안에 있게 만드는 전략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러한 법안들은 아직 엔비디아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냄새가 난다니까요. 냄새가 나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더 많은 회사들이 미국 내에 비트코인을 옮겨 넣으려는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을 미국 정부에서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부족할 텐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요? 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